100억짜리가 300억이 됐어. 팔아야 되나?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아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지. 왜?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상담을 많이 오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오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업군이 궁금하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의사 섹션이 아예 따로 있잖아요. 카테고리. 그러니까 그만큼 의사분들이 많이 와요. 의사분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문직군 중에서는 고소득에 속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쉬는 날짜를 좀 조정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인 직군분들이 단일 직군에서는 진짜 제일 많이 오는 직군? 그럼 의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군은 없어요? 다른 직업군은 많지. 전문직에서도 뭐 변호사인 분들도 오고 뭐 공무원 중에는 검사 이런 분들도 간혹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다 해도 의사가 제일 많아.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다 해도 고소득 같은 고소득이라고 치면 의사 고소득이랑 변호사 고소득을 보면 의사인 분들은 그래도 고소득이라도 퇴근 시간이 있는데 이분들은 고소득이면 막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뭔가 재테크에 신경 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 보통 자산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이 구간을 거쳐보신 분이나 이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흔히 생각하는 고소득 얼마야? 전 연 한 7, 8억? 엄청 높구나. 그러면 뭐 5천, 6천 정도인데 네. 그 금액을 얘기하기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1, 2천 정도 소득이면 고소득이라고 일단 보고 5천, 6천만 원 정도 버는 이 소득인 분들의 자산 네. 알 수 없어. 사람마다 워낙에 다르고 1년에 7, 8억 벌어도 부자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는 또 다르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1, 2천만 원 고소득 근데 5천, 6천 버는 사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고소득은 또 다르겠지. 누구나 더 위를 생각하니까. 그럼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는 또 달라. 내가 말하는 건 이 사람의 입장에서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벌던 만큼 버는 게 기준이야.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거로 기준을 삼으셔도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일을 취미로 할 수도 있고 부담 없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5천, 6천만 원 정도 월 벌려면 순소득으로 자산으로 그러면 순자산이 지금 기준 200억 이상이 있어야 돼. 그냥 현찰 부동산에 대출 다 빼고 현금으로 뭐 지방에 수익률 좋다고 치면 뭐 150억일 수도 있어. 그래야 5천, 6천 버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될 거야. 그 부사님한테 상담 오는 분들이 거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더 위도 있고 훨씬 시작점인 분들도 있고 다양해. 그래요? 상담 오는 분들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게. 5천, 6천 버는 사람이 그냥 10억 번다고 할게. 네. 10억 번다고 할게요. 그냥 10억씩 20년 모아야 200억 되는 거잖아. 네. 쓰면 40년. 40년? 1년에 5억 쓴다고 치면 40년 걸려. 그러면 사람이 몇 년 일할까? 20살부터 일해서 60살까지 일하면 40년이거든? 네. 안 돼. 그럼 그 정도 불가능한. 모아서는 안 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물가 상승이 있고 자산가치 하락이 있으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모으는 걸로는 그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민이 뭐예요? 그 자산가들이 그분들의 고민은 네. 아까 그거와 그 말이야. 내 소득만큼 자산 소득을 얻고 싶다는 거. 네. 또 하나 적어도 이 자산이 물가 상승이 되는 와중에 깎이지 않고 적어도 유지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거. 200억이 있어. 네. 200억을 은행에 넣어놨어. 지금 금리 좋잖아. 네. 이자 받아. 근데 물가 상승이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더 됐어. 그럼 자산이 깎이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물가 상승을 상쇄하고 그 이상 되기를 원해. 2억 있어. 1년에 10%씩 까지면 1년에 2천만 원씩 까질 거 아니야. 그렇죠. 물가 상승이 10%씩 된다고 치면 계산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씩 되긴 어렵죠. 그자 10% 올라가면 2억 있는 사람은 2천만 원 손해야. 200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크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 이상의 물가 상승을 해지하고 싶어해. 그게 기본이야. 그리고 나서 내 소득만큼을 벌기 원하는.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잖아.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일 안 하고 싶고 놀고 싶잖아. 네. 이게 아직 그 단계가 안 돼서 그래. 그 단계가 되면 놀면 뭐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때랑
일을 해야만 할 때랑 또 다르거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을 거의 뭐 취미 활동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그게 또 달라. 왜냐면 이거는 이 상황 된 사람만 알아. 여기서 보면 산꼭대기가 모르잖아. 모르죠. 중턱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측만 하는 건데 올라가 보면 다르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 부모님한테 받은 사람, 사업한 사람, 투자했는데 뭐 어떻게 잘 된 경우, 뭐 코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그 외에 뭐 스탁옵션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거든. 200억 정도면. 근데 부모님한테 받은 사람들, 이분들은 좀 안정적인 걸 많이 추구해. 사업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모았어.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걸 좋아해. 성장하는 걸 추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있다고 해서 노는 걸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대기업 2세, 3세, 1세들 다 놀아야지. 보통 사람 생각하면 해외여행 다니고 계속 뭐 좋은 것만 먹고 놀러 다닐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코인이나 이런 걸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정도가 돼도 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땀 흘리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스탁옵션 받은 사람들도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류에서는 좀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근데 몇 달 놀거나 뭐 6개월 놀거나 1년 놀면 사람 사실 질리거든.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6개월, 1년? 저는 5년도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아보면 그렇지가 않아. 그래요? 놀아보면 할 게 없어. 어. 혼자 노는 게 아니잖아 또. 근데 놀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 어쨌든 소장님을 찾아오기 전에 막 여러 군데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많이 거쳤을 것 같아요. 그치? 어디 상담을 좀 다녔어요? 근데 이게 돈을 예를 들어서 현금 100억 있는 사람 본 적 있어 혹시? 못 봤습니다. 근데 여기 있네요. 현금이 몇백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 오는 분들이 현금이 아주 적은 분들, 현금 흐름이 적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돈이 있는 분들은 그걸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인데, 현금이 30억이라고 칠게. 현금 30억만 있어도 할 게 없어. 30억으로 1억짜리 투자 30개 하려는 사람 없어. 30억만 넘어가면 건물 살려고 해. 현금 30억. 10억만 넘어가도 건물 살려고 해. 사실은. 네. 요새는 그걸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랬대. 대부분 다 건물을 살려고 해. 30억이 넘어갔다. 특히나 뭐 100억이 넘어간다. 이거는 뭐 그냥 주거은행에 뭐 100억 정도 있잖아. 그러면 연락이 계속 와.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고 뭐 편의도 봐주고 개인 금고도 해주고 뭐 어떤 무슨 뭐 설명회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초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실제로 진짜로 그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 인프라나 인맥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소장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렇다고 보면 돼. 인프라라는 거는 내가 주로 하는 일에서의 인프라는 갖춰져. 네. 돈이 많은 부자는 모든 면의 인프라가 있을 것 같잖아. 그렇죠. 그치, 그렇지가 않아. 누구나. 예를 들어서 나는 건물을 짓는 거, 설계하는 거, 임대하는 거, 강남에서 이 지역에서 그것들을 하는 인프라는 나는 나보다 많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근데 핸드폰 고장났어. 네. 핸드폰 고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있나? 그 부자인 사람도 본인이 부자가 되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의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네. 건물을 사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왜? 지금까지 안 해봤잖아. 경험이 없습니다. 인프라라는 거는 이 사람이랑 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일을 안 해보고 그냥 안다고만 해서 인프라라고 할 수는 없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100억을 이 사람과 같이 논의를 하려면 적어도.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많이 일을 해봤고 성공적이었고 노련하고 문제 해결을 잘 되는지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같이 일을 해보거나 이 사람이 해왔던 일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지. 두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보통 은행에서 해주는 감정, 건물 탁상 감정에 대한 거. 탁상 감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찾아온다는 게 집으로 오거나 사무실로 온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는 뭐 편지 보내고 뭐 서신 보내고 사무실로도 마찬가지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어떤 모임을 가면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드물어. 거의 없어. 네. 거의. 어떻게 알아요? 근데 돈 버는 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알고 그 사람이 그 업계에서 잘 나간다는 걸 알면 알고 그리고 그런 조사도 하겠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 거 해주고 싶은 거 뭐냐면 탁상 감정.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권위 있는 누군가 내지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얘기하면 신뢰를 갖는단 말이야. 그렇죠. 은행에다가 이거 대출 얼마 줄 거예요? 물어봐. 그럼 나 이거 100억에 살려고 해. 그럼 은행에서는 계약서 100억을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야.
은행에서 이 건물이 얼마인지 감정평가라는 걸 해. 그래서 이게 계약은 100억 알겠는데 시세 100억 알겠는데 우리 보기에는 80억이야. 예전에는 이런 건물을 다 감정할 때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했어. 근데 그런 일들이 벌써 몇십 년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많아. 그러니까 검색해보고 자기네들 자료를 보면 얼마인지 대략 나온단 말이야. 그게 탁상 감정이야. 근데 이 탁상 감정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어. 은행에서 보니까 더 보수적으로 보겠지라고 무조건 생각하거든. 조금 더 싸게. 낮게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이라고 했는데 감정이 100억 나왔으면 야 진짜 잘 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거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 이게 100% 맞다면 늘 맞다면 부실 채권이라는 게 없어야 돼.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경매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경기가 좋을 때 감정해 놓은 금액 몇 달 뒤에 경기가 안 좋으면 이거는 시세보다 높게 감정 평가가 나오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감정 평가해 놓은 거를 그 뒤에 경기가 좋으면 이게 낮게 돼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지방에 가면 어느 지역이 상권이 있다가 상권이 죽을 때가 있어. 없던 상권이 생길 때도 있고. 상권의 이동. 근데 상권이 있을 때 감정 평가해 놨어.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100억 주위 알아보니까 다 100억 같아. 감정 평가해 보니까 100억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긴 이미 상권이 죽어서 80억도 아니야. 근데 은행에서도 그 사이에 거래된 게 없으니까 이전 시세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은행에서의 탁상 감정이라고 해서 그걸 100%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얘기해 주고 싶었고, 아까 말한 인프라 얘기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인프라는 찾아오는 인프라는 엄청 많아. 근데 본인이 믿을 수 있다 인프라가 극히 드물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찾아다니고 뭐 부동산을 통해서 건물을 보기도 하고 뭐 이제 상담 올 때 뭐 매물장을 막 뭐 여러 매물을 받아서 본인이 판단이 안 서서 갖고 올 때도 있고 어디 다녀봤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그럼 그분들 오셔가지고 얼마 정도 더 불리기를? 자금이 적을수록 목표치가 높고 자금이 적을수록 목표치가 높다는 거는 자금이 적을수록 배수가 커. 3배수 4배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500만 원을 불리고 싶어 이런 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100억으로 500억으로 불린 이거 어때? 그치? 어렵죠. 똑같이 5배수야. 근데 자산이 많은 사람은 알아.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적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물가 상승을 해지하고 조금만 정도 상승이 기본이야. 5년 안에 뭐 500억을 만들고 싶다. 10년 안에 내가 500억 정도 순자산을 만들어서 은퇴하고 싶다. 이런 목표들은 있지. 그러니까 본인 자산의 몇 배수 구체적으로 없지만 한 요 정도 금액. 근데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 100억 내외인 분들은 500억 정도를 만들고 싶어해. 1000억 목표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 지금 상담 왔던 사람들 중에 자산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어느 정도였어요? 딱 두 사람 있었어. 딱 두 사람이 자산이 같았어. 2천억. 2천억. 한 명은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한 분은 현금으로 2천억이었어. 금융자산 2천억. 한 분은 부동산 자산까지 다 합해서 2천억. 1000억대 넘는 건 딱 두 명 봤어. 현금 2천억이면은 건물 사셨나요? 그분은 한국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었고 해외였어. 해외에 살고 있는 분이 한국에 뭐 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안 샀어. 아무래도 근거지가 해외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을 또 갖고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 한국에 있는 돈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 그러면 소장님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건물을 사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건물을 하나를 샀어요. 근데 또 샀던 분들도 있어요. 생각해봐. 건물을 살 때 올인한다. 그렇죠. 올인하면 모으는 시간이 또 걸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안 돼. 한 분은 하나 사고 지금 두 개째 기다리는 분 한 분 있고, 한 분은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를 뭐 2년 전에 하신 분.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 왜냐면 첫 번째 거에 완전 올인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거 할 때는 또 모아야 되고, 그리고 이 건물을 더 담보로 또 대출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걸 합쳐서라도 이게 몇십억은 돼야 되잖아. 지금 강남은 이분이 처음 건물 탔을 때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 텀은 좀 걸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은 아는데 이제 막 뭔가 좀 복잡하다고 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제 상담을 주로 오시는 분들은 자산이 이제 적은 분들은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오고, 자산이 있는 분들은 어떤 건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본 건물 중에 뭘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어야 될지 리모델링 해야 될지, 아니면 있는 건물 그대로 사는 게 맞을지, 본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 틀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하러 오시고, 그리고 그 중에 건물을 저랑 같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상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 영상을 사실 좀 뭐 저에 대한 영상 아니라도 뭐 동기부여나 이런 건 안 보더라도 적어도 건물에 대한 영상들은 몇십 개는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하는 얘기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도 알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나서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저랑의 상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신청서가 있고, 그 신청서를 쓰시고 나면은 보내고 나시면 그 뒤에는 상담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정을 잡고 하시면 저랑 만나서 상담을 하실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본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문을 보내주시기는 양식이 있는데요. 그걸 또 쓰시고 나면 제가 그 전에 그걸 보고 어떤 상황인지, 내지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뭔지 뭐 이런 걸 상세히 써주실수록 제가 그걸 파악을 잘 해서, 그리고 상담 때 훨씬 더 깊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하고 실제로 상담해가지고 건물 사신 분들, 네. 건물을 처음 이제 완공됐을 때 보통 어떤 감정들이 좀 든대요? 그거는 뭐 이게 뭐라고 말을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알고 있던 뜨거움과 화상 입었을 때 뜨거움은 어때? 다르죠. 완전 다르지. 뜨겁다는 거는 글로 알잖아. 그리고 저기 되면 뜨거운 거니까 그냥 아는 거랑, 실제로 돼 보니까 아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구나 알지. 그 벅참과 그 기분 좋음과 감동, 이 막 오만 감정, 이거 그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 말로 표현을 못해. 경제활동을 해나가면서 소비를 하고 뭐 가정을 꾸리고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사람이 어느 순간 이런 걸 느끼거든. 이 답이 없다. 왜? 언제까지 일을 해야지? 또 하나, 불안하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돈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 떨어진다고 느끼겠죠. 아까 말했잖아. 2억은 10% 2천만 원까지지만 200억은 20억씩 까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숫자는 그대로지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면서 그걸 체감했단 말이야. 나 그때 100억 있었는데 그때 그거 못 샀네? 그러면 지금 내 돈의 가치는 뭐지? 그게 250억이 됐는데 건물이, 나는 100억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이제 반 이하로 준 거지. 그럼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어떤 상황이 올까? 그럼 이거 적어도 어떻게 해놔야겠는데, 지금 현금 자산이 있다면 적어도 얘가 유지 상승하는 거, 이걸 추구해.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세 차익이니까요. 매도 시점도 소장님이 좀 알려주시나요? 그거는 이렇게 돼야 돼. 100억짜리가 300억이 됐어. 팔아야 되나? 그렇지 않다. 그거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아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지. 왜? 기준이 없으니까. 네. 기준이라는 거는 이 혼자만을 보면 기준이 없는 거야. 키가 180 커 작아. 그죠. 농구 선수는. 기준이 있어야 돼. 100억짜리가 얼마가 됐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야. 내 상황과 맞춰봐야 돼. 합쳐 보니까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많이 모았고 더 큰 걸로 넘어갈 수 있어. 내지는 내 소득이 그 사이에 늘었어. 대출을 더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본인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면 지금 이거는 팔아서 합쳐서 뭘 해야 된다 얘기해 주는 거야. 본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팔아야 된다는 없어. 금액으로 정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절대 정할 수 없어.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 괜찮은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다가 40몇 억짜리인데 이걸 30 얼마에 팔았어. 30몇 억에. 마이너스 된 거. 잘못 팔았지? 네. 잘못 팔고 또 잘못 샀어. 네. 45억인가 50억짜리를 샀어. 네. 대출이자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 왜 팔았을까? 이거 팔 이유가 전혀 없었어. 이분한테는. 네. 이렇게 할 거라면. 정확한 가격에 팔고 더 큰 거로 넘어가고 알찬 걸로 갔다면 했지만, 이거는 저거 살 거였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걸 한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팔 때였을까 아니었을까? 아니었죠. 저거 할 거라면 이거 하면 안 됐어. 그러니까 내 상황과 뭘 사는지가 정해져야, 어느 정도 규모를 사겠다는 게 정해져야 이거를 팔지 말지가 정해지는 건데, 사람들은 흔히 건물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 내지는 건물을 이제 처음 가진 사람은 이 건물만 놓고 생각해. 지금 얼마 보세요? 지금 얼마 있어요? 팔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건물로 넘어갈 거예요? 이게 정해져야 그럼 파는 게 맞다. 그럼 아니면 아니다.
이게 되는 건데 그냥 그 건물만 갖고는 말할 수가 없어. 그 건물만 갖고 무조건 팔아야 된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에서 금리 뭐 20%까지 갈 수 있으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대. 이제 건물 주인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근데 그거는 그거 때문에 파는 건 아니거든. 그럼 그거 팔고 은행에 넣어놔? 금리가 좋으니까 당분간 소득은 좋을 수 있어. 그렇지만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건물은 1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2년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 금리 상품보다 훨씬 더 장기를 보고 사는 거잖아. 네. 그럼 금리를 뭐 1년짜리를 위해서 5년짜리를 파토하고 1년짜리 넣는다. 이건 사실 거꾸로거든. 이 건물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야. 타 채널들 보면 보통 자기한테 이제 건물 샀다는 인터뷰 영상들이 좀 있던데 왜 여기에는 인터뷰 영상이 없는지. 그건 일단 먼저 우리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이제 올릴 거야. 네. 다 모자이크 한 거로. 네. 곧 올라갈 거야. 지금 11월 초니까 중순이니까 곧 올라갈 건데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가 있어.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해. 자산을 숨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돈 있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할까? 주변 사람들 좋아할까? 막 붙을까 봐. 아니 그거 조심스러운 일이야. 엄청 조심스러운 일이야. 예를 들어서 뭐 200억 있다, 500억 있다, 뭐 300억짜리 건물 있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다 비슷한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좋아해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게 더 불편한 일이지.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유명하신 분들, 그 분야에서 아주 이름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잖아. 그쵸. 뭐 어떤 연예인이 어쨌고 뭐 어떤 유명한 누가 어쨌고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냐면 나는 나에게 온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 이분이 제일 중요해. 이분이 불편한 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 나도 불편한 일 만들고 싶지 않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분 신상을 막 알리고 막 이 사람으로 인해서 광고하는 건 내가 싫어. 이용하고 싶지 않으신 거구나. 피해가 안 된다면 이용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알려짐으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이분이 생긴 건데 나도 싫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올리는 모자이크는 다 서로 협의를 하고 나서 완전 모자이크를 하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지. 본인들이 그런 걸 다 알리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 애초에 막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런 성향인 분들도 있겠지만 그 아닌 분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럼 이 영상은 카페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올라갈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에게 상담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걸 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